저는 올해 38살, 평범한 회사원 신민수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아내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중학교도 졸업 못한 여자 22에 결혼해서 30년을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산 여자, 그리고 62에 이혼하고 드디어 자기 인생을 시작한 여자, 제 어머니 김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이 있습니다. 5살쯤이었을 거예요. 여름이었고 저는 감기에 걸려서 며칠째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민수 금방 나을 거야.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3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엄마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반찬이 김치뿐일 때도,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 소리를 지를 때도 엄마는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요. 마치 이 세상 어떤 일도 자기를 꺾을 수 없다는 듯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강했는지.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부산의 한 고아원 앞 계단에 신문지에 쌓인 채로요. 이름도 생일도 모릅니다. 지금 쓰는 이름은 고아원 원장 수녀님이 지어준 거예요. 김순자, 순하고 자애로운 아이가 되라고. 고아원에서 18까지 자랐습니다. 중학교는 겨우 마쳤지만 고등학교는 꿈도 못 꿨어요.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식당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남의 집 가사 도우미도 했습니다. 그러다 22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박기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 키 크고 잘생기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순자 씨는 팔자 좋다고 했을 정도예요.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순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순자는 어떻게 됐겠어. 고아원 출신이 이만큼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어린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구원해 준 거라고, 학벌도 없고 부모도 없는 엄마를 아버지가 걷어준 거라고, 엄마도 그렇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엄마는 항상 당신 말이 맞아 라고 했고, 아버지 결정에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건 내가 몰라서 그래 라고 하면 정말 자기가 몰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아버지가 교묘하게 엄마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걸.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포장지 안에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숨어 있는지. 제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어요. 고급 레스토랑, 2인 식사, 금액이 거의 30만 원. 저는 순진하게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여기 갔다 왔어. 맛있었어. 엄마,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금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회사 회식이었나 보다.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 엄마가 베란다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는 걸 봤어요. 엄마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는 것, 주말마다 급한 출장이 생기는 것, 엄마한테는 점점 더 차가워지면서 밖에서 전화 받을 땐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 고등학교 때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갔는데 문자가 와서 저도 모르게 봤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 다음 주에 또 보자. 발신자 이름은 회사 김대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7살짜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한테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제가 첫 번째로 본 아빠의 배신이었어요.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냥 원래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다 저런 거 아닌가? 참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 35 되던 해 아버지가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꽤 나왔어요. 거의 2억 가까이.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20년 넘게 만나온 여자한테 갔습니다. 그 여자가 운영하는 작은 술집 인테리어 비용으로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차를 빌렸다가 내비게이션 기록을 봤거든요. 같은 주소가 수십 번 찍혀 있었어요. 이상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허름한 골목의 작은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카운터 안쪽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더군요. 그 여자 옆에서 마치 그게 자기 가게인 것처럼 아버지도 저를 봤습니다. 1초쯤 당황하더니 금방 표정을 바꿨어요. 야, 민수야. 여긴 왜 왔어? 아빠 친구 가게야. 좀 도와주러 왔지. 그 뻔뻔함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돌아서 나왔고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퇴직금 어디 갔어?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쓰는지는 나도 몰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돈을 어디 쓰는지도 모른다니. 그게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즈음 엄마한테 변화가 생겼습니다. 55살에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허름한 가게. 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중졸이 무슨 장사를 해. 한 달도 못 가 망할 거야. 그 돈 버리는 거지. 근데요, 안 망했습니다. 엄마, 반찬이 맛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아버지 입맛 맞추느라 저랑 여동생 도시락 싸느라 갈고 닦은 솜씨가 어디 가겠어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네 반찬집 깍두기 맛있대. 거기 잡채가 끝내준대. 1년 만에 손님이 2배로 늘었습니다. 2년 만에 가게를 더 큰 데로 옮겼습니다. 3년 만에 직원을 2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엄마는 순자네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60살에 중졸 학력에 고아 출신이 지금 순자네 반찬은 전국에 47개 지점이 있습니다. 연 매출 80억 원, 직원 수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됐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거 다 내가 옆에서 조언해줘서 그런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넌 절대 못했어. 끝까지 그랬습니다. 자기가 뭘 해줬다고. 제가 술집에서 아버지를 목격한 뒤로 항상 마음속에 죄스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일하시느라 바쁜데 허구한 날 나가 놀면서 자격지심에 어머니께 폭력까지 쓰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비겁하게 모른 척했던 10대의 저와는 달랐어요.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첫 번째로 한 건 아버지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올 때마다 저는 핑계를 대고 차를 빌렸어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는 그 여자를 자기야라고 불렀습니다. 조수석에 태우고 손을 잡고 운전했어요. 한 번은 신호 대기 중에 그 여자 볼에 뽀뽀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65 먹은 사람이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에게 역겨웠습니다. 근데 진짜 분노가 치민 건 그 다음이었어요. 블랙박스 음성에 이런 대화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오빠. 근데 집에서 눈치 안 채? 눈치? 우리 집사람이 뭘 알겠어. 맨날 반찬 가게에서 파 썰고 있는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 같이 웃는 소리. 그래도 요즘 돈 잘 번다며? 사장님 됐다며? 에이, 그게 무슨 사장이야. 동네 반찬 가게지. 그것도 내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주니까 겨우 굴러가는 거야. 혼자서 뭘 못해, 그 사람은. 오빠가 고생이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아니었으면 고아원 출신이 뭘 하고 살았겠어.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드는 거 아버지가 알기나 해요. 밤 11시까지 장부 정리하고 프랜차이즈 계약하느라 전국 돌아다니고 직원들 월급 밀릴까봐 본인 월급도 못 가져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겨우 굴러간다고? 내가 해줘서라고? 저는 그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핸드폰이었습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버지가 낮잠 자는 틈에 핸드폰을 봤어요. 비밀번호는 뻔했습니다. 아버지 생일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 대화 내용은 차마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했더군요. 아침에 굿모닝 자기, 밤에 잘 자, 내 사랑, 중간중간 제가 눈 뜨고 못 볼 사진들. 그리고 결정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사귄 지 이제 몇 년이야? 글쎄, 한 25년, 30년 됐나? 헐 대박 크크크 오빠 이 정도면 아들내미 같이 키운 거라 봐도 돼 크크. 그러네. 민수 38이니까. 그나저나 우리 이쁜이는 시간이 지나도 이뻐. 30년.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아빠 사랑해라고 안기던 시절에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저 학원비 대느라 본인 옷 한 벌 못 사던 시절에 아버지는 그 여자한테 명품백을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엄마 몰래 집에 있는 아버지 서류들을 뒤졌어요. 거기서 숨겨둔 통장을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여자한테 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 4억 7천만 원. 월세, 생활비, 차 할부금, 해외여행, 명품. 내역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4억 7천. 그 돈이면 엄마가 반찬 가게 시작할 때 고생 안 해도 됐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 안 받아도 됐어요. 여동생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달라고 엄마한테 손 안 벌려도 됐습니다. 근데 그 돈이 전부 그 여자한테 갔습니다. 제일 분노했던 건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찍힌 병원비라고 적힌 내역이었습니다. 2천만 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해서 지운 비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이도 아닌데 아버지가 돈을 댔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고생해서 버신 돈으로. 저는 그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 이거 봐. 엄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카톡 캡처를 보고 통장 내역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보더니 마지막 장을 덮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뭘 알아? 이걸 알았어? 다는 아니야. 근데 바람 피우는 건 알았어. 그런데 왜 참았어? 왜 그렇게 오래? 엄마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처음 알았을 때 너네가 10살, 8살이었어. 그때는 증거도 없었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중졸의 기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혼하면 너희는 아빠한테 가고 나는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젠 내가 너무 늙었다 싶었어. 60 먹은 할머니가 이혼해봤자 뭐해. 그냥 참고 살다 죽자 그랬지. 근데 엄마, 이제 회사도 있잖아. 그래. 이제 있지. 엄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62살이야.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 10년, 20년. 그 시간을 저 사람한테 쓰기 싫어. 이제 나 좀 살고 싶어. 엄마가 그 증거 파일들을 가져갔습니다. 이거 엄마가 쓸게. 고맙다, 민수야. 그해 겨울, 엄마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미쳤어? 이 나이에 이혼? 창피하게. 네가 감히? 그리고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이혼하면 너 가진 거 다 뺏을 거야. 그 회사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큰 거잖아. 내 몫이야.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혼자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만들고 밤 11시에 장부 정리하고 휴일도 없이 일해서 키운 회사인데 재판에서도 당연히 안 통했습니다. 회사는 100% 엄마 몫으로 인정됐고 아버지는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장기간 외도의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혼이 확정된 날 아버지는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게 끝인 줄 알아? 나한테 이러면 너희 천벌 받을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먼저 그 술집 여자한테 버림받았습니다. 돈줄이 끊기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더군요. 아버지가 평생 가족 대신 선택한 여자가 돈 없으니까 바로 떠났습니다. 20년 넘게 만났는데 딱 한 달 만에 그 다음엔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이혼 스트레스인지 뭔지 갑자기 뇌경색이 왔어요. 왼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술집 여자는 이미 연락이 안 됐고 저랑 여동생은 솔직히 갈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비정하다고요? 맞아요. 비정한 거 맞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엄마 멸시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바람 피우면서 가족을 속인 사람한테 제가 무슨 효도를 해야 하나요? 엄마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평생 무시한 사람, 내가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세뇌시킨 사람, 가족 돈 빼돌려서 다른 여자한테 갖다 바친 사람, 그 사람이 쓰러졌다고 달려가야 하나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재활병원에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몸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왼팔은 아직 잘 안 움직인다고 합니다. 간혹 연락이 옵니다. 요양원에서 아버지가 전화해달라고 했다고. 저는 안 받습니다. 여동생도 안 받고요. 엄마한테도 연락했다 하더군요. 엄마도 안 받았습니다. 이게 인과응보 아닐까요? 30년 동안 가족을 속이고 이용하고 깔보며 산 사람의 말년. 아무도 없는 요양원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 권선징악이 뭔지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학력이 높아도 말을 잘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잘 지냅니다. 정말 잘 지내요. 작년에 제주도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이요. 주말마다 내려가서 쉬신대요.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휴가를 이제야 즐기시는 거죠. 여행도 다니세요. 지난달엔 유럽 갔다 오셨어요. 엄마 인생 첫 해외여행. 파리에서 에펠탑 앞에 서 있는 엄마 사진을 보내줬는데 웃음이 너무 환하더라고요. 그 사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62살에 이혼하고 63세 처음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사고 64세 처음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 엄마. 엄마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남편한테 30년 당하면서도 엄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웃었고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해냈습니다. 중졸 학력이 뭐 어때서요? 고아 출신이 뭐 어때서요? 엄마는 자기 손으로 80억짜리 회사를 일궜고 200명 넘는 직원 월급을 주고 있고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임원하고 남들 보기엔 완벽했던 아버지는 뭐가 남았나요? 요양원 침대 하나. 그게 다입니다. 얼마 전에 엄마랑 밥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그 세월 참은 거. 엄마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후회? 글쎄. 너희 아빠한테 쓴 시간은 좀 아깝지. 근데 민수야, 그 시간 덕분에 너랑 수진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후회는 아니야.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엄마 아직 64밖에 안 됐어. 앞으로 30년은 더 살 거야. 그 30년은 진짜 내 인생 사는 거야. 저는 그 말 듣고 또 울었습니다. 요즘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강한 게 뭘까? 학력, 돈, 권력? 아니에요. 진짜 강한 건 엄마 같은 거예요. 바닥에서 시작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억울해도 원망에 갇히지 않는 것. 늦었다고 생각될 때 다시 시작하는 것. 엄마는 제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한테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할머니는 말이야.
진짜 멋진 사람이야. 너희도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죠. 자기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선가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